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7장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사업계획서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 내용 및 손익분기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도 이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사업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표지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총괄 요약문이 되겠습니다. 총괄 요약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목차.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회사 및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시장. 자, 그래서 목표 시장과 시장의 규모, 또 경쟁 상태, 그 다음에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나 또 SD 시장 세부나 또 경쟁사에 대한 방어 전략과 같은 시장의 주요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일곱 번째 경쟁자. 자, 그 사업계획서에서 경쟁자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경쟁 분석 부분은 그 회사와 경쟁사를 객관적으로 검토를 하고 비교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 회사의 직접적인 경쟁자와 또는 간접적인 경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잠재 경쟁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정하고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판매하는지, 또 얼마나 된 회사인가, 또는 구체적인 시장은 어디인지, 또 경쟁사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자에 관한 정보, 원천과 함께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어떻게 고객에게 접근해서 제품을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내용이죠. 자, 이 기능은 사업 성공의 중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매하지 않고는 모든 활동이 무의미해지기 따름입니다. 판매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또 제품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또 제품의 광고비, 판촉, 촉진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이제 운영 활동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을 하고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는 곳입니다. 특히 생산 활동에 대해서는 자체 생산을 할 건지 아니면 구매를 할 건지, 또한 사업자의 위치비, 노동력, 또 품질 경영, 재고 관리, 또 서비스, 보험 또는 정부 규제 등 전반적인 운영 활동을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 번째는 이제 경영팀입니다. 사업의 성공 여부는 경영, 관리, 경영팀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경영팀 부분에서는 경영진이 누구고 이사회나 자문을 누가 해주는지, 또는 컨설턴트에 대해서 이들의 배경이라든지 역할 등을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또 재무정보입니다. 가능한 경우 과거의 영업 결과를 설명을 하고, 또한 미래 예측치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는, 재무제표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대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이제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거 말고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은 추정재무제표라고 합니다. 모든 숫자는 회계 기준에 맞춰서 작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작성되는 사업계획서에서는 이 재무정보 부분에 현재의 어떤 소유구조 현황을 설명을 하시고, 그 투자 시기, 투자 금액이나 투자 이유를 담은 투자 요청서를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후에 투자 자금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투자 자금 회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내가 투자한 부분을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상환을 받을 것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뭐 이러한 정보들을 제대로 투명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안 서류는 전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그 후반 부분에 내가 필요로 하는 뭐 자료들을 보완해서 첨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본문에서는 사업의 하이라이트만 요약해서 이제 포함을 하시고요. 사업계획서의 각 세부 영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다양한 정보를 본문에 포함시킬 경우 읽는 독자의 부담만 가중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세부적인 연구 자료나 자료 원천 및 관련 정보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성에 있어서 목차비인 내용 구성에 대한 정형화된 폼은 없지만 자신의 어떤 회사의 가장 적합한 폼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서의 용도별, 제출 기관별로 각각의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사업계획서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은 이 표와 같이 예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폼은 기업체 현황을 이제 구체적으로 처음에 기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직 및 인력 현황을 쭉 나열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기술 현황이라든지 기술 개발 계획에 대한 플랜을 쭉 나열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또는 이제 내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생산비, 또 설비 투자 계획, 또 이거에 대한 어떤 시장성이나 마케팅, 판매 전망은 어떤지 쭉 한번 앞에서 말씀드린 걸 생각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계획이라든지 내가 또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떤 단계별로 일정을 세워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서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특별한 특기사항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실용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우리 기업에 대한 자랑이나 내세울 게 있으면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 첨부 서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손익분기점입니다. 손익분기점은 우리가 BEP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한 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을 통해서 얻는 총 수익이 총 비용과 같은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리가 손익이 0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즉 총 수익과 총 비용을 일치시켜주는 어떤 생산량 또는 판매량으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손익분기점 분석은 이익계획의 일환으로 매출액의 변화에 따른 재비용의 변화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익의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손익분기점 분석은 매출액, 총 영업비용, 손익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원가 조합도 이익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CVP 분석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손익분기점 분석은 아래와 같은 이런 의문사항에 대한 답을 주므로 매우 효과적인 분석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원가를 완전히 보상받으려면 몇 단위를 생산하여 판매해야 하는가, 또 판매 수량이 현재 수량보다 특정 수량 증가하면 손익은 어떻게 증감하는가, 또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몇 단위를 생산하여 판매하여야 하는가. 자, 손익분기점은 총수익 TR과 총비용 TC가 일치하는 점이므로 총수익과 총비용이 총
손익분기점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자, 손익분기점은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점이다. 자, 총비용은 또 나눠서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수익, 고정비용, 변동비용이 손익분기점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수익, TR은 총 매출액을 의미하는데 매출 수량의 단위당 판매 가격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아래와 같이 TR은 매출 수량 곱하기 판매 가격. 자, 그 다음에 고정비용, 우리가 FC라고 하는데 매출 수량 또는 생산 수량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감가상각비라든지 경영진의 임금, 보험료, 재산세, 임차료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뭐 임직원의 인건비, 또 뭐 장비와 이런 것들의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보험료, 그 다음에 사무실의 임대보증금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변동비용 VC는 매출 수량 또는 생산 수량에 따라서 증감하는 비용으로. 자, 아까 고정비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고정적. 우리가 생각하면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동비는 그 매출 수량이나 생산 수량에 대해 증감하는 고정해서 나가는 비용이 아니고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재료비, 뭐 직접 노무비, 판매 수수료, 포장비, 연료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뭐 커피라든지 뭐 원두, 또 설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재료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노무비, 알바비 같은 경우는 변동비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매달 나가는 정규직 직원은 고정비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실무적으로 총 비용을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으로 구분하는 건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뭐 계량분석법, 또 고저점법, 또 삼포도법, 또 단위회계분석법, 또 중회계분석법 등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계량분석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원가회계 담당자와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모든 비용을 계정 과목의 특성을 고려해서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뭐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그래프에 의한 접근 방법과 대수적 접근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접근 방식은 손익분기점 도표를 그래프로 그려서 손익분기점 매출액과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을 찾아내는 접근 방법이지만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대수적 접근 방법은 등식법 또 공원이익법이 있는데요. 대수 방법론이 보편적으로 잘 이용이 되는데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등식법은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은 점, 손익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손익분기점을 구하는 방식이 되겠는데 참고로 밑에 이제 공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식에 의해서 총 수익과 총 비용이 일치하는 매출액을 구하면 그때 그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대수적 접근 방법이 보편적으로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식법 말씀드렸고요. 공원이익법은 등식법을 약간 변형해서 공원이익, CM과 공원이익률,
CMR을 구분을 해서 손익분기점 매출액과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뭐 공식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공원이익은 고정원가를 회수하는 데 사용이 되고 총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총공원이익 또한 증가하여 고정원가와 일치하게 됩니다. 이때 순이익이 0이 되는 점이 바로 손익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은 금액과 수량으로 계산을 하는데 뭐 공식에서 보면 공원이익과 공원이익률을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 공식을 이용하면 공원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손익분기점 매출액과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을 뭐 공식과 같이 이용하여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다품종 손익분기점이 있는데요. 한 기업에서 하나의 제품만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설명한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한 기업에서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다품종 손익분기점이란 공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4단계에 거쳐서 손익분기점을 구하게 되는데요. 첫 단계에서는 각 제품에 대한 이익지수, 각 제품에 대한 공원이익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총 제품에 대한 이익지수인 전체적인 공원율을 구하시면 되는데 이는 가중공원이익률이라고 하는데 각 제품의 매출액의 비율을 이용하여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단계에서는 이제 손익분기점을 구하는데 고정비용을 가중공원이익률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손익분기점을 구하면 각 제품의 매출액 비율을 이용해서 각 제품에 배부하는데 배부된 금액이 각 제품에 대한 손익분기점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제품의 판매 가격으로 나누어지면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체 이익을 계산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8장에서는 제조업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회사 설립 등록이라든지 공장 설립, 또 설비 도입이나 자금 조달 계획, 또 개업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크게 나눠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개인기업의 설립 절차는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에 사업자 등록에 앞서서 우리가 인허가의 사본을 사업자 등록 시 제출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개인기업을 창업하려면 그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본사 소지가 있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본사 소재지에 있는 관할 세무서로 가셔도 되고 요즘에는 이제 지역에 관계없이 하셔도 되는데 그 관할 세무서 자체는 본사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서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업자가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으시면 개인기업은 새로운 기업으로 설립이 되는 구조인데 개인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의 유의사항은 첫 번째는 사업장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장이란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보관, 관리시설만 같은 하치장은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하치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설치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업을 경업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 면세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뭐 처음 들으면 좀 생소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일반 사업자라고 하고요. 뭐 부가가치세가 없는 사업장은 면세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뭐 대개 이제 우리가 면세하면 부가가치세가 안 붙는 걸 면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자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 중 1위를 대표자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는데, 공동사업자 전원에 뭐 주민등록 등본을 붙여서 대표자 명의로 신청을 하는데, 여기에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동업계약서가 되겠습니다. 또 뭐 대개는 요즘에 한 명이 대표자로 할 수도 있지만 공동대표해서 뭐 2인이든 3인이든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사업자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업 등록 시 사업자 등록을 미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내용인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뭐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에 속하는 뭐 예정 신고 기간까지의 어떤 공급가액에 대해서 100분의 1 또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뭐 이런 법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사업자를 얘기하는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상법에 의해서, 그 상법의 회사법에 의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뭐 크게 얘기해서 우리가 회사라고 하는 법인 회사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이런 네 가지를 우리가 뭐 회사법에 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 한번 보면 대개는 이제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뭐 개별법에 따라서 사전에 정한 정부 부처 인허가를 필요한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에 앞서서 뭐 개인 사업자 마찬가지로 인허가 사본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기업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의 경우는 사업업종과 관련된 관할관청에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을 해야 되고, 이 인허가를 취득한 다음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라고 하면 주소지를 우리가 관할세무서라고 합니다. 법인 설립 신고를 해서 사업자를 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조금 복잡하긴 한데 뭐 너무 깊이 하지 않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요새 이제 회사법이 바뀌어서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1인 이상의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에는 정관을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인인의 인증을 받게 되는데, 요새 회사법이 바뀌어서 이것도 이제 그 10억 이상, 자본금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인증을 안 받셔도 무관하겠습니다. 뭐 주식의 인수와 청약 또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법원에 신고함과 동시에 창립총회를 거쳐서 뭐 설립 등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가 설립하는 데 있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금을 확보하는 방식에는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과 현물 출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확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현금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물 출자도 가능은 하지만, 현물이란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이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또 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물 출자가 안 된다고 출자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은 뭐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는 발행 예정 주식의 총수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여야 되는데, 발기인만이 전부 인수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우리가 발기 설립이라고 합니다.
또는 그 일부만을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해서 한다고 해서 모집 설립이라고 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뭐 신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발기 설립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기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정관의 발기는 우리가 이제 뭐 회사를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김영날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볼 때는 회사의 설립 사무에 참여하더라도 정관의 발기인으로서 김영날인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 발기인이 되지 못합니다. 자,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정관의 발기인으로 서명한 이상은 실제로 설립 사무를 담당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발기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법은 발기인이 설립 사무에 종사한 회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한 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법의 회사법 시험을 보면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발기인은 한 주 이상의 주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현행 상법에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지만 그 중요성으로 보아 그 행위 무능력자는 발기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삼가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은 1인 이상이며 반드시 일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된다. 그래서 설립 시 발행 주식의 대부분은 발기인이 인수하고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시에도 주식의 대부분은 발기인이 인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발기인은 자금 출처가 명확하여야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금 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발기인은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세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업이나 성별, 연령이나 사회 지위 등을 감안해서 조사하고 있으나 미성년자 또는 부녀자 등이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간접 조사를 배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정관 작성입니다. 정관이란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을 정하는 그 근본 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 규칙을 기재한 그 서면을 이야기합니다. 정관은 곧 회사의 준칙이기 때문에 설립자는 물론이거냐 그 위에 신입사원도 구속하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고 또 공증에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요새 상법에 밖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10억 이하는 공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또 임의적 기재사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절대적 기재사항은 그 정관의 어떤 목적, 또 상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또 소재지,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자, 그런데 이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기재를 누락하는 정관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